저도 마찬가지지만 선교 행동과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익숙한 단어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부분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는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거버넌스라는 부분은 어떤 선교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단체의 어떤 방식,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 사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버넌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선교행정은 거기에 따른 실제로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조직들,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는데, 저희는 교단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두란노 해외 국제선교회, 두란 국제선교회나 GP랑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부분입니다. 거버넌스라는 부분. 그래서 교단 선교부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얼마큼 비교도 되시라고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풀네임은 합신총회 세계선교회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GMS가 사실 안 계시지만 이제 총회 세계선교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교단 안에 있는 교단 선교부가 선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총회 선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제가 느끼기엔 아주 특이한, 경험해 보니까 그런 그 구조와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이런 교단 선교부의 조직들이 많이 보편화가 돼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점도 다 교단 선교부로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는 저희 교단 선교부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거나 좀 단점을 많이 얘기할 텐데, 일단 문제가 있는 교단이나 문제가 있는 선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만이 있는데 잘하는 부분들은 잘 얘기 안 하고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저희 총회선교부는 합심총회 세계선교회는 약자는 HIS예요. 이것도 이제 합심 인터내셔널 서비스라고 해서 HIS라고 했는데, 이 총회선교회는 합신교단의 총회 해외 선교 사역을 위임받은 교단 선교회입니다. 이게 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결정이 거버넌스가 교단 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드 중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죠. 교단에서 정해진 부분을 그냥 따라서 손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요즘 같은 민주적인 구조에서는 이게 단점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선교회라는 부분이 따로 독립이 돼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합신 교단 같은 경우는 출발이 늦습니다. 1981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합동 측에서 분리돼 나와서 아마 거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교단으로 이렇게 분리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81년 총회 설립이 되면서부터 총회 선교부로 출발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1980년, 90년대는 한국 교회가 부흥기였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막 이제 일깨워가는, 선교사가 막 파송되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단의 설립 플러스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겠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교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PMS라는 2003년에 합신세계선교회, 이게 분리가 된 겁니다. 총회 선교부에서 선교회라고 분리가 돼서 독립조직으로 만들어진 게 합신세계선교회로 창립이 됐고, 한 번 탈바꿈을 해서 2016년에 합신총회 세계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HIS, 합신 인터내셔널 서비스로 바꿨습니다. 이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는 뭐 저도 그때 건의를 했지만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선교라는 그런 걸 안 나타내는 약간 NGO 비슷한 이미지를 줘서 한번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교단 선교회나 선교회들도 NGO 형태를 가져야지 해외에서 비자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이 HIS라는 이름을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서비스라는 걸 넣어서 HIS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저희 교단 선교부의 선교 행정이 NGO를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잘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역을 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멤버 케어가 중요하잖아요. 행정이 안 되면 멤버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준비가 안 돼요. 제가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해야 될 건 많은데 행정이 뒷받침 안 되면은 이런 부분이 뒷받침 안 되면은 못한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교단 선교부의 단점 중에 하나는 저는 사랑합니다.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교회 행정실 정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실 보면 손님 오면 손님 맡고 뭐 영수증 전표 처리하고 저기 하고 하는 그 정도의 행정 그 기본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그 선교회도 교단 선교부 갔을 때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후원금 들어오면 후원금 보내주고 전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처리하고 그러니까 후원금을 모아서 보내주는 거 그 정도의 행정적인 처리 능력이지 전문적인 선교를 딱 쫓아가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부분이죠. 이게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을 가지면서 만들어진 게 세계 선교입니다. 합신 세계 선교예요.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전문적인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단 선교의 행정력이 전문 국제단체 행정력을 못 쫓아가요. 그래서 저희도 늘 언제나 뭐 OMF도 그렇고 뭐 두란노도 그렇고 GP도 좀 배워서 좀 이렇게 들어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교단은 언제나 과거에서 출발해요. 이게 사실 저는 저희 교단의 자랑이면서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자꾸 과거의 뿌리로 회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언제나 저희 단체를 소개할 때 처음 이 스타트가 될 때 이 열정과 이 부분들을 늘 언제나 강조를 많이 해요. 저희는 81년도 남서울교회당에서 홍정길 목사님 불러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 GNS 안 계시지만 합동 측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부분에서 나와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것을 언제나 저희들의 개혁의 모토로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신학의 순수성, 그리고 깨끗한 것, 그리고 바른 신학 이런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목표도 바른 신학, 그리고 바른 교회, 바른 생각에서 신학이라는 주제가 먼저 나와요. 이게 자랑인데 제가 오늘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신학이 딱 정해지니까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정과 선교가 막 여러 가지 거를 이야기를 하고 해도 우리는 딱 그 신학의 테두리와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벗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거버넌스 구조가 저희 교단 선교부 다른 데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래요. 그래서 늘 언제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위에서 결정돼 내려오는 것을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언제나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각자 뛰어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그 내려오는 오더나 명령을 그냥 따라서 하는 부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고치려고 저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어제 내일 한번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토론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교단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 교단은 작지만 선교에 헌신자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계로 많이 진출하셔서 선교에 큰 이제 그 걸음을 딛게 됐고 거기서 배워온 것들을 저희가 다시 배워서 저희 교단 선교부에서 히스에서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히스의 성경적인 기초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그냥 아실만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부분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갖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희로서는 미전도 종족 그리고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해져 있는 걸 따르면서 우리의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변화되는 선교의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의 방향성에 맞는 분들이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구조가 저희 거버넌스 구조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있잖아요. 이번에 와서 이렇게 계속했지만 선교의 변화, 이 크리스텐덤식의 선교의 변화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 교단이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죠. 어려움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갈게요. 저희들의 이제 그 모토를 가지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이념과 바른 선교, 성경적인 선교를 그런데나 추구하고요. 그다음에 미전도 지역, 미전도 종족과 이주민 사역을 포함한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주민 선교를 포함시키려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늦어요. 이런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비슷합니다. 47개국이 되고요. 200유닛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385명 요 정도 이제 선교사가 지금 활동 중에 있고 저희가 이 선교사님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모토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는 그 현장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부 중심으로 해서 현장 지부 하는데 이 현장 지부가 다른 OMF나 이런 데서는 결정권이 있어요. 현장 지부에서의 결정권이나 선교사들 받을 수 있는 인사 동의권 이 정도까지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현장 지부는 그냥 펠로우십이에요. 모든 결정은 다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요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게 깨끗하고 클리어하고 우리의 색깔이 맞는 사람을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정말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을 열심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본부에 건의를 하기에는 현장에서 그렇게 선교사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더 주자.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권이나 이 발의권을 더 주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생각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그 교단은 그 총무나 본부장이라는 쓰지만 사실 총무거든요. 임기가 왜 3년인지 아십니까? 이 교단의 그 상임위의 그 임기가 3년씩 돌아가기 때문에 가보니까 1년조, 2년조, 3년조 해서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들어가서 1년조, 2년조, 3년조 하고 바뀌고 되고 그러니까 총무도 3년의 임기가 이 교단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회에서는 굳이 3년을 고집할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선교부는 3년 임기에 이제 연임을 하고 중임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만큼 저희들은 교단 선교부는 이 구조가 총회 구조에 많이 따르고 있다, 예속되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지금으로 봐서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저희도 이사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선교회예요. 완전히 따로 독립되어 있는 선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70명의 목사, 장로, 선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중요한 결정은 실행이사회에서 15분이 모여서 실행이사회는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진행을 하고 이사회가 다 모이는 거는 회기에 2번, 한 번 내지 2번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사회는 그렇게 해서 총무를 뽑거나 이사장을 뽑거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 이사회 결정이고 실제적인 이제 중요 내용들은 실행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본부가 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회장, 총무, 그다음에 본부 신문의 간사 이렇게 본부가 되어 있어서 선교사를 관리하는 실제적인 일은 본부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실무 조직은 선교부, 행정관리부, 그다음에 선교훈련 이렇게 세 조직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조금은 이 양분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가 따로 있고 본부 조직이 따로 있고 근데 내 목사님들은 그런 큰 구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사장 하셨다가 어느 때는 회장 갔다가 어느 때는 또 이사회 갔다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행정 일을 하면서
회장님한테 결제를 받고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안 했더니 이사장님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회장 나중에는 이사장님이 뭐라 해라고 해서 딱 했는데 회장님은 약간 삐졌어. 그러니까 회장님은 제가 보니까 스킵한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은 안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이런 행정 조직의 이원화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선교사 발굴 훈련, 그리고 선교사의 멤버 케어, 그러니까 선교사를 지원하고 돌보는 일이 저희 본부에 있어서의 중요한 일이에요. 선교사의 관계에 대한 일. 사실 이게 거의 그 선교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교회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원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 파트는 후원자, 후원 교회, 그리고 이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을 케어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 본부의 이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파트를 잘 아는 사람이 본부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연결이나 그 교회와 소통이 잘 될 수 있으면서도 선교사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 본부 사역자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간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본부 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하는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요거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그 원고를 넘어도 요 부분 저희 그 합신세계 선교회 선교회의 특징이라고 보면 저희가 특이한 문화가 있는데 저희는 이중 소속 선교사가 많아요. 이게 다른 교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중 소속 선교사 문제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교단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이중 소속 선교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될 때 배워온 부분들이 선교단체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선배들이 선교단체의 리더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그냥 그 멤버십 유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합신교단 안에서는 한때는 이 다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총회 선교사가 될 수 없다고 다 한번 정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안성원 선교사님 같은 경우 그런 때 한번 이제 정리가 되셨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그 협력으로 그러니까 준회원으로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 받는다. 근데 또 한번 준회원으로도 회복이 됐다가 지금은 저희가 들어왔을 때 도저히 저희 상황에서는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파송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송이 두 군데가 됩니다. 총회 파송과 GP 파송 이렇게 되면서 둘 다 정회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 행정적인 구조를 마련을 했죠. 그래서 듀얼 멤버십이 많습니다. 대략 한 40%가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제가 높이려고 해요. 45에서 50 가까이 이렇게 높이려고 이제 하는 입장 가운데 있는데 대략 한 그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한국 선교사의 숫자가 잘 안 나오죠. 그죠? 이게 왜냐하면 다 이중 소속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다른 단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배우는 게 많다. 단점은 케어가 너무 힘들다.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 구조예요. 거버넌스라는 의사결정 구조와 이 교단 행정, 총회죠. 이게 결국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 교단에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거 못 바꿔요. 이런 구조가 선교회로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단에서는 이단 정제를 어디 단체에 했다, 뭐 했다. 그러면 뭐 저희들의 의견이나 이런 현장의 의견보다는 거기에 그냥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나 중요한 문제, 뭐 이단 정제 이런 문제들은 다 위에서 알아서 결정해 주니까 저희로서는 좋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정작 필드에서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 제가 처음 총무가 됐을 때 올렸던 헌의안이 뭐냐면 저희는 선교사의 정의가 해외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해외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외라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국내 사역자를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타문화로 바꿔달라.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 타문화권에서 복음 사역하는 목회자 이렇게 바꿔달라 했는데 결국 못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단 헌법을 바꾼다는 거가 올려서 한번 하고 하면 다시 노회로 보낸 노회에서 수의를 해서 갖고 오면 다음번 총회 때 그걸 하고 하는데 그거 하다가 코로나가 나서 그냥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단 선교부에 계신 분들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또 특히 뭐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헌법은 돼 있어도 할 건 또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교단에서 하더라도 나는 그냥 필드에서 한다. 이게 이제 교단 선교부 선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부는 언제나 그 중간에서 그걸 맞추는 게 어려움 중에 하나다. 저 되게 사랑합니다. 제가 문제점만 얘기하는 거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무의 이중구조화.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회와 본부가 같이 조직이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 양쪽 구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이사회의 그 회원들이 교단의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장로님이나 우리가 원하는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 초교파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교단 선교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 총회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다 보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존재하고 우리 본부는 실무로 움직일 수 있는 본부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중구조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부가 행정 인력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본부에 있는 그 간사들이나 본부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정 인력이 부족하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본부 행정 인력이 저희가 본부 총무, 국장, 간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본부 행정 인력을 구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번 같으면 저희 교단도 본부장, 총무를 바꿔야 되는 임기가 내년에 보고 와요. 그럼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선출하고 세울 수 있다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일반 선교단체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특징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단 선교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행정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 합신교단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단 선교부는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면 우리 교단 단 하나만으로서 교단 선교부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충분하고 재정도 충분하고 인력도 충분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교단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타교단 간의 협력 그리고 전문 선교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배우려고 하고 협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신학의 바운더리나 이런 부분들을 넘어야죠. 그러니까 저희는 장로교지만 감리교 선교사님들이나 침례교 조직이나 가서 배울 것들을 배워와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저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야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전을 위해서 이런 협력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차세대 그 선교사들이 지금 우리의 행정 조직으로서는 들어올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올드한 조직이고요. 특히 교단 선교부처럼 탑다운 방식에 있어서는 그냥 왔다가 아우 그냥 못 견디겠네 하고 나가는 경우가 저는 발생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동원도 그렇고 리크루트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그걸 지금의 MZ세대들을 담아낼 수 있는 선교 행정이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좀 부족한 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고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는 거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런
소그룹이 있으니까 와라 그러면 과연 누가 올 것인가. 저희만 해도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지금 이런 MC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요게 이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너네가 한번 선교 대회를 만들어봐라 했을 때 이렇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행정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약하다. 너무나 지금 준비가 안 돼. 무조건 그냥 오라고만 하는데 그런 준비를 위해서 행정 구조의 개선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교단의 과제이기도 하고 한번 같이 나눠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은 조직의 효과적인 행정 능력을 위해서 개선해야 돼요. 이건 저희 같은 경우인데요. 저희는 작은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교단이 커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정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요 사이즈, 요 부분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작은 조직, 효과적으로 그러려면 사실 저희들 행정이나 시스템도 더 스마트하게 바꿔야 되고 이런 사람 만남이나 뭐나 이런 부분을 더 전산이나 디지털화를 더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재정부 간사가 2명이에요. 2명인데 이걸 더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더 쌈박한 이 부분들을 하면 이걸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1명 또는 1.5명 이렇게 해서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니들 얘기하면 간사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하는데 하여간 작은 조직의 효과적인 행정 능력을 위해서 저희 교단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다 이 부분들이 조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라는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행정 조직이나 능력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커버가 돼야지 더 선교회가 발전될 수 있고 또 선교사들의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만 정리를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